한국인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치아 건강 완벽 사수 프로그램 건강한 치아 토크 해보세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 상식, 생활의 이치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민 병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잡아볼 치아 상식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건데요. 임플란트를 심고 난 후에 감염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감염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서 내가 배가 아픈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음식 자체, 재료에 상함이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재료를 조리하는 주방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먹기 전에 식중독에 걸려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이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임플란트 감염으로 생각을 한다면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병원 소독 환경, 수술 환경에서의 문제, 그리고 환자분 자체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는 임플란트 공장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표면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세척이 덜 되었다든지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수술되거나 세척이 되지 않은 물질들이 출고된 적도 있고요. 유명 대형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표면에 이물질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수술 환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사용하는 생리식염수나 수관들에 있어서의 감염이 되어 있거나 기구들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 한 번만 사용해야 되는 일회용품들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성들이 떨어져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또 환자분에 대해 관련된 요소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이 당뇨나 골다공증들이 있어서 임플란트에 대한 임플란트 감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흡연이나 음주, 비염이나 특농증 같이 위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어쨌든 식립한 후에 그 감염은 보통 이제 수술 직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술 직후에 발생하지만 또 잘 쓰시다가 맛있게 잘 드시다가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사실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초기 기간 동안의 감염을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었다고 확인이 된 후에 보철물이 올라간 후에 생길 수 있는 실패나 감염들, 또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감염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디자인이 구강위생에 용이하지 않거나 환자가 씹는 힘을 적절히 분산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감염이나 실패들이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들이 안 좋아져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들도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임플란트도 금속이지만 만약 장기간에 사용을 하면 찢어짐이나 나사 풀림, 나사들의 파절 등으로도 임플란트가 실패되거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임플란트 감염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구강 내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강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론 100% 다 이 세 가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물, 더운 물을 먹을 때 시리거나 아린 느낌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충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통증은 욱신욱신하거나 우리우리하거나 뭔가 지그시 누르는 것 같은 둔한 통증이고요. 이런 거는 보통 치석이나 음식물들에 의한 잇몸 통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씹는 순간 어떤 순간에만 좀 찌릿하거나 짜릿한 증상들이고 대체적으로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조금 다른데요. 자연 치아에서는 온도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치나 온도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신경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찾아오는 통증은 대부분 두 번째 통증 양상인 아둔한 잇몸적인 통증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고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잇몸 질환이 걸리거나 감염이 되면 자기 치아도 사실 뽑잖아요.
뽑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감염이 된다면 치아를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이빨에도 염증이 생겼을 때 모든 걸 다 빼지 않고 우리가 잇몸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치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듯이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염증이 생겼을 땐 초기 염증이라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통해서 치아 임플란트를 보존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뼈들이 많이 녹아서 이빨이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생겨서 빼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치아를 제거하듯이 임플란트도 제거를 하고 다시 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되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이제 자연 치아보다 좀 뽑기가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아까 제가 그 해부학적으로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자연 치아에 있는 감각신경이 임플란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임플란트에는 없는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자연 치아는 치아와 이빨 뼈가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닌데요. 어려운 말로 치주인대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조금씩의 움직임이 허용이 되면서 씹는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뼈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허락되지 않아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염증이 생겼을 때 내 이빨은 그 치주인대 조직이 탄성이 깨지면 쉽게 제거가 되는 반면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mm만 뼈랑 붙어 있어도 뼈 자체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리면서 빼게 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고 붓고 아프지만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는 건 자연치를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티타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종종 찢어져서 재식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도 들려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금속인 임플란트가 이게 찢어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좋아하니까 임플란트 구조도 또 세 세 가지로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뼈 안에다가 심는 임플란트 구조물을 우리가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이 또 볼 수 있는 실제로 씹을 수 있는 구조물이 크라운, 보철물이겠죠. 이 뼈에 있는 픽스처라는 구조물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철물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 기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뼈 안에 나사를 심고요. 그 나사 안에 다시 기둥을 나사로 조이는 구조, 어버트먼트를 나사로 조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디자인은 임플란트 안쪽으로 기둥이 들어가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인데 임플란트 기둥을 잡고 있는 타이타늄이 얇은 벽에 있다면 아니면 씹는 하중들이 많이 가해진다면 임플란트가 찢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둥이 임플란트의 하중을 과하게 주게 되고 잡고 있는 얇은 벽이 찢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찢어진다니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떤 아까 개인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도 찢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 밖에 요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요인들이 사실은 환자의 습관이 가장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꽉 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거나 식습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오돌뼈, 오징어, 얼음,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을 잘 씹고 꽉꽉 씹어 먹는 습관들이 있다면 내 이빨도 깨지고 뿌리가 쪼개질 수 있듯이 임플란트 보철물도 깨지고 임플란트도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런 개인 환자적인 습관 말고도 임플란트의 식립축이라든지 임플란트의 보철 디자인이 하중을 좀 분산시키기 어렵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플란트가 또 찢어질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의 질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임플란트 가장 저렴한 임플란트와 가장 비싼 임플란트의 가격 차이는 약 25배에서 30배 정도 납니다. 와. 그렇다면 그 질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25배면은 어마무시한데요. 그러게요. 네, 두세 배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이제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임플란트가 찢어졌을 때 우리가 뭐 잇몸이 붓고 뭐 피가 나는 것처럼 뭐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아픔 같은. 임플란트가 찢어지고 초기에 금이 갔을 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환자분이 쉽게 자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임플란트가 찢어진 곳으로는 세균 감염이 급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붓고 고름이 나거나 염증이 생겨서 환자분이 자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치아가 좋은 거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뭔가 아플 때 저희가 빨리 본인이 알 수 알아챌 수 있다는 거. 있고. 다른 증상으로 좀 찢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3가지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 많이 감염이 염증이 진행된 경우라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붓겠죠. 물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임플란트 감염도 마찬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는 있으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이 다 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찢어진 증상은 아니니까 고춧가루 하나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임플란트 구조물을 말씀드릴 때 뼈에 들어가 있는 픽스처, 매식체 임플란트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을 나사로 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사의 풀림 증상이 사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변에 아마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보철물이 나사가 풀려서 건덩건덩거려 까딱까딱거려 그래서 치과 갔더니 뭐 쪼여졌어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는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한데 옆에서 미는 힘, 측방력에는 조금 약한 단점이 있어서 그거에 나사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면 그 측방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다시 나사를 강한 힘으로 조여두면 또 오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치과에서 잘 조여놨는데 한 달, 2달 정도 만에 나사가 자꾸 풀린다거나 아니면 조여놓은 나사와 보철물 자체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잘 잡고 있던 벽이 찢어져서 느슨해져서 보철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잦은 잦은 나사 풀림 현상이나 보철물 탈락은 임플란트의 찢어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감염과 찢어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더 까다롭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지 궁금해요. 좀 술은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끊으시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임플란트를 심기 이전의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치의 뿌리 쪽에 염증이 많이 있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미루고 뼈를 만들고서 건강한 상태에 준비되어 있는 뼈를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라는 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 주변의 염증과 약간의 건강한 뼈들이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뼈의 양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아, 네,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은 있지만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염증이나 세균들이 제거가 될 수 있고 남아있는 뼈들도 충분하다면 임플란트 제거를 최소한으로 뼈의 삭제를 최소한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처음 수술했던 것처럼 2달에서 3달 정도 뒤에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즐거운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찢어짐이나 임플란트 감염이 있으면 대부분은 굉장히 붓고 고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처음 만나는 세포가 건강한 뼈 세포가 아니라 염증 세포, 고름 세포, 세균들을 먼저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수술의 성공률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봤을 때 처음 임플란트 성공률은 90에서 95%로 보지만 재수술의 경우는 70에서 80% 정도로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염증을 제거하고 뼈 이식과 잇몸 이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잘 준비된 뼈를 만든 후에 나중에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상악동 아니면 남아있는 뼈가 너무 없어서 더 이상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틀니나 아니면 이빨을 깎아서 가는 기존의 보철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것보다는 처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잘 설계해서
좋은 임플란트로 식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돈 발생하지 않으면 뭐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재수술을 앞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분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 좀 당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네, 자기 치아도 망가지게 된 이유들이 있겠죠. 아까 제가 3가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충치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풍치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치아가 금이 가는 치아도 찢어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도 수술 전에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의 임플란트가 망가진 이유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수술하기 이전의 치아 상실의 이유가 풍치 때문이었다면, 치석과 잇몸 염증 때문이었다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치석이나 염증에 의해서 감염이 된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환자의 구강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강 관리를 할 자신이 없으면 치과에 자주 오시면 되고요. 내 이빨이 만약에 찢어져서 이빨이 깨져서 이빨을 빼고 치아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라면 그런 원인들을 치과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찢어지지 않는 임플란트 디자인이라든지 찢어짐이 적은 직경이 두꺼운 임플란트들을 식립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네, 이렇게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 상식 오늘은 이상민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